자, 다음으로 독일 분단의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는 주로 민족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고는 좀 다르게 내용을 중복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는 가능한 한 독일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돌프 히틀러는 이 나치 독일을 제3제국이라 말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제1제국, 그리고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1871년 통일의 결과로 수립된 독일 제국을 제2제국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수립한 나치 독일 체제가 독일 민족의 제3제국으로 천년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2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근대 민족 국가로서 독일의 통일은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이룩되었습니다. 1871년부터 1945년까지 74년 동안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2차 대전에서 600만원 유태인을 죽였고 또 가장 많은 인명 손실을 입은 국가는 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대략 한 2300만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소련이나 유태인이나 독일, 프랑스나 이런 사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민족 국가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재앙이요 세계의 재앙이었으며 두 번의 전쟁뿐이었습니다. 2차 대전의 전성국은 독일을 혹독하게 분할했고 더 이상의 재기가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독일의 분단은 자업자득의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독의 대부분 지식인들은 통일에 반대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독일하냐 아니면 독일의 유럽하냐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유럽은 독일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잘 나가는 국가는 독일뿐이죠. 또 어떻게 변모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영국은 브렉시트에서 떨어져 나가고 브렉시트를 하고 EU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까지 덮쳤습니다. 독일은 도대체 어떤 성향의 민족일까요? 결국 독일을 이야기하려면 히틀러를 이야기해야 되고 나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2차 대전은 1차 대전에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이면서 히틀러를 낳은 원인입니다. 우선 나치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국가를 영어로 우리가 국가를 얘기할 때 영토적 측면에서는 country, 법률적 측면에서는 state, 그리고 민족적 측면에서는 nation이라고 합니다. 이 nation을 이데올로기화한 것이 내셔널리즘입니다. 이를 민족주의, 국가주의, 국민주의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나치는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옛날에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불렀는데 나치즘의 경우는 국가보다는 인종과 민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나치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반유대주의, 핵심이 인종주의 노선을 띈 민족사회주의당이라는 나치즘입니다. 그래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는 이렇게 옛날에는 번역했는데 요즘에는 민족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하지 않나,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치를 하겠습니다. 민족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주의자 그러면은 백금 김구 선생이 떠오를 테고 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독일에서 민족주의자라고 하면은 히틀러를 연상시킵니다. 그 나치즘의 이론은 국가보다 민족을 더 우위에 둡니다. 국가는 민족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독일은 1차 대전으로 패하고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했습니다. 베르사유 체제는 독일의 힘을 앗아갔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해도 당시 독일의 22년치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919년에 이 베르사유 조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폭넓은 지지를 얻으며 독일인의 우월성과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이 나치가 출범했습니다.
그러자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터지고 독일의 경제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바로 히틀러의 등장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피해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국민을 선동하였고 자본가도 군도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결국 1932년 총선에서 나치스는 제1당이 됩니다. 히틀러는 그 연설과 저술에서 자신이 말하는 아리안 누수 인종인 독일 인종의 수수성과 우월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말합니다. 히틀러가 말하는 아리아인은 금발에 파란 눈에 그리고 큰 키에 등등 게르만 민족이야말로 위대한 아리아 인종의 순수성을 가장 잘 보존한 민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아리아인 그러면은 고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고귀하다 그러면 고귀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이 고귀한 사람들인 유망민이 이동을 합니다. 무엇을 타고 이동을 했을까요? 이 유망민은 북방의 스텝 지방과 코카서스라고 그러죠. 카프카스 지역 등에서 이 흑해와 카스피의 그 중간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유목민이 이동을 하는데 무엇을 타고 이동을 했을까요? 바로 말과 수레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들은 수레와 바퀴를 발명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차크라,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는 이 원 또는 바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법륜이라는 말을 쓰거든.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 요즘 법륜 스님이 한창 유행하시던데 이 법륜도 이 바퀴를 형성한 바퀴, 진리의 수레바퀴, 법륜입니다. 아무튼 아리아인은 차크라를 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최첨단 운송수단을 구비한 사람들이죠. 이 아리아인들은 북방의 스텝 지방과 카프카스 지역 등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기원전 2000년경부터 남쪽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수레와 바퀴를 발명하고 어떤 무리는 인도에 들어가서 인도의 베다 문화 시대를 만들었으며 인도 아리안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무리는 중앙아시아의 이란 고원에 정착하여 고대 이란의 어원은 이 아리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 때 이 자라투스트라는 고대 페르시아의 신입니다. 인도 아리안, 이란 아리안 되었죠. 한편으로 서쪽으로 진출하여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라틴어, 그리스, 고대 페르시아어와 산스크리트어는 같은 계열인 인도 유럽어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왜 히틀러가 아리안 쪽의 피의 순수성을 강조했는 것은 이 자신들이 이제 아리안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역포로 한번 다시 빠져서 말이죠. 아리안들이 이제 남하하기 전까지 그 인도로 들어오기 전까지 인더스 문명의 주인공은 드라비다족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옆으로 빠져서 아마 인도까지 이야기 해봅시다. 하지만 아리아인들의 정복당한 드라비다족은 수드라가 되었습니다. 북에서 온 아리안들은 피부가 하얗고 정복당한 드라비다 토착 원주민들은 검었습니다. 피부색을 나타내는 바르나에 따라 피부 색깔에 따라 분류시켜 차별을 제도화한 것이 카스트 제도입니다. 지금 인도에 지금 아직도 남아있죠. 또 물론 이는 대분류고 소분류로 직업에 따라 여러가지 3000개 자태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카스트 제도의 특징은 대대로 세습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 바로 브라만교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났다. 브라만
크셔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불가촉 천민 뭐 등등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인도의 특산품입니다.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우리 부처님 붓다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브라만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입니다. 이 불경에서 브라만을 바라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라문. 사람은 태생에 따라 브라만이 되고 수드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따라 천민이 되고 행위에 따라 브라만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붓다 이 선언이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지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자 기존의 사상을 뒤엎는 혁명이었습니다. 인도 최초의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뭐 여성의 안전이 소의 안전보다 더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이 소보다 더 뭐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2500년 전에 붓다는 여성의 출가를 인정했습니다. 평등이라는 단어도 불경에서 등장합니다. 붓다의 발명품이죠. 물론 불교는 이슬람에 의해서 인도에서 소멸되었고 오히려 그 반면에 브라만교는 굽타 왕조 시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힌두교로 진화되었습니다. 이 브라만에다가 인도 민간신앙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힌두교입니다. 오늘날 힌두교. 그래서 붓다는 힌두교에 흡수되어 가지고 만신, 그러니까 인도의 신이 아마 하늘에 별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3억 개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중에 한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처, 그리고 불교의 만자,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처, 불교의 만자, 이렇게 되나요? 이 만자, 동일한 이유입니다. 같은 아리안족의 문양이죠. 그래, 붓다와 히틀러, 니체는 아리안족입니다. 이 만자는 여러 살에 있으나 제 추측에는 태양이 회전하는 방향을 나타낸 것이며 히틀러의 팔에 차있는 문양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이 만자는 히틀러 이게 좀 부정확하고 히틀러의 만자가 어디 제대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는 자신들이 위대한 아리아 인종 피해 순수성을 위해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물론 유대인 해모는 당시 유럽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자살했고 독일은 패했습니다. 전성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얄타 협정에 따라 독일을 양분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독 영토에 있는 베를린을 다시 서베를린, 동베를린으로 나누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관하게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를린을 한자로 쓰면은 백림이라고 그러나 백림. 이걸 중말로 읽으면 보린이라고 그러나 백림. 그래서 동백림, 동베를린 사건, 즉 동백림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슬픈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인권을 희생시킨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독일이 분단된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다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내면적인 이유는 소련의 유럽 공산화와 미국의 유럽 자본주의화의 충돌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건너뛰어 버렸는데요. 나중에 다시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독일의 정당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민족은 아리안 민족이고 얄타 협정에 대해서 분단되었고, 또 현재 독일의 정당은 보수 정당인 기민당, 최대어로 그러죠. 기민당, 그 기독민주당, 기민당. 1945년에 결성된 중동 우파 정당입니다. 기민당이. 지금 메르켈 총리가 지금 있죠. 자, 독일의 보수 정당인 기민당은 한국과 같은 그런 보수가 아닙니다. 저희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 주장하지. 독일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면 극우에 가깝습니다. 이게 AfD 있죠. 독일을 위한 대안. 자유민주당. 극우입니다. 극우. 우리가 그런데 기독민주당은 어쩌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하물며 진보 정당인 사민당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독일 기민당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강주 5.18 어제 가서 무릎도 꿇고 또 여의도 연구소를 아데나워 재단으로 계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 우경화된 오른쪽으로 가 있는 우경화 일병도인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21세기 정치에서 사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무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한국 사회와 정당은 너무나 미국화되어 있고 우경화되어 있습니다. 교육, 주거, 의료는 거의 미국을 추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는 미국은 저렇게 엉망인데 지금까지 미국이 24만 명이 죽었는데 이걸 인구 수대로 이렇게 한국에 적용해 보면은, 미국의 인구 수대로 한국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2만 명이 지금 죽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의료는 미국과 좀 다른데 이거 왜 이럴까요? K 방향이 지금 화제인데 우리는 미국과 달리 그렇게 미국을 추종하면서도 의료는 좀 성공한 면이 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북한과의 체제 경쟁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0년대 4.19가 나고 80년 초를 보십시오. 강조 운동이 터지고 그럴 때 김일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북한보다 GDP가 50배나 많다 뭐다 그럽니다만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한국보다 그 생활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북한이 이 의료 이쪽이 잘 돼 있고 서로 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의료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죠. 사실은 이게 체제 경쟁에서 이렇게 좋은 시기에 선의의 경쟁입니다. 이게 선의의 경쟁. 물론 지금도 북한은 교육, 전면적 12년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거. 북한에 집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서울시민, 요즘 서울시민 부동산이 하도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민 둘 중에 하나는 집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과연 교육과 주거는 북한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독일 사민당 예를 들자면은, 사민당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고 50년대까지는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하다가 포기하고 중도 좌파 성향을 띠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보자면 우리는 지금 북한 체제 그리고 정당, 이게 우리가 독일의 이 정당과 비교해 봐도 그렇고 또 북한의 주거와 교육을 비교해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회는 아니다는 거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를 참고를 한다면은 이런 것을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독일의 기민당이나 사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처럼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의 분단 과정과 통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발표 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다만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데나워의 할슈타인 원칙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인데요. 이 아데나워 49년 5월에 서독이 건국되고 10월에 동독이 수립되고 냉전체제에 이끌려서 체제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6년에
최대우, 기민당의 최대우는, 기민당의 그 아데나워는 할슈타인 원칙을 실시합니다.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게 서독만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 정부며 독일 민주공화국, 즉 동독을 승인하거나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와는 관계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정책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남북한 유엔가입 전에 견지한 정책입니다. 지금도 이 할슈타인 원칙이 양안 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공과 수교하려면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일본은 72년에, 미국은 79년에, 한국은 92년에 대만과 단교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69년에 3인당의 빌리 브란트가 수상으로 취임하고 나서 동방정책을 시작합니다. 동방정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동유럽과 화해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할슈타인 독트린은 사실상 폐기되었고, 또 뭐 2차 세계대전 피해국가인 폴란드에 대한 사죄, 동독과의 뭐 교류 등의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물론 기민당이 당시 기민당 보수 진영에서 공산권과의 교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이제 이 브란트가 이제 이 브란트가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가지고 다시 압승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주변 국가에서도 뭐 빌리 브란트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 독일 내부에서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동방 정책을 실시한 지 20년 만에 동독은 무너졌습니다. 물론 기민당이 집권해서도 3인당의 동방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슨 하나의 정책이 나오면은 뭐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그걸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가야지, 어느 정권의 변동에 따라서 이 정책이 180도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 제대로 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쉬고 제가 다시 예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소 부족한 문제는 제가 다시 우리 그 대면 수업 시간 때 제가 좀 더 보충원의 방향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